풀만 먹는 초식 동물들이 왜 이렇게 크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바꾸어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거대한 초식 동물들이 풀을 어떻게 근육으로 바꾸는지 그 신박한 단백질 합성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초식 동물의 위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사실은 동물마다 다릅니다. 위가 4개 있는 녀석들도 있고 우리처럼 1개뿐인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에 들어온 음식으로부터 어떻게 영양소를 얻어내느냐입니다. 영양소를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초식 동물들을 2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나 사슴 같은 전이발효 동물은 소장 앞에 거대한 반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최대 200리터에 이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소가 풀을 먹으면 이 첫 번째 반추위에서 그것을 소화하는 대신 발효시킵니다. 미생물들이 풀을 발효시키면서 소에게 에너지를 주고 풀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과정에서 그 미생물들은 더욱 증식합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증식한 미생물들과 그 단백질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들이 거기서 고품질 아미노산으로 흡수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추위 동물들은 뱃속에 미생물 양식장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증식된 미생물을 단백질원으로 삼아 그 엄청난 근육을 얻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는 풀을 먹기 위해 풀을 뜯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원과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 풀을 뜯는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단백질원을 얻고 있을까요? 위가 하나뿐인 코끼리나 말은 어떨까요? 우리는 코끼리나 말 같은 동물들을 후장 발효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발효 탱크가 소장 뒤에 있다는 말입니다. 발효 탱크가 소장 뒤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장 앞에 발효 탱크가 있는 반추위 동물처럼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이미 소장을 지나간 뒤에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풀이 소장과 대장을 차례로 거쳐갈 때 식물 고유의 영양소와 미생물이 만든 에너지인 휘발성 지방산을 얻긴 하지만 전체 소화 효율은 고작 40%에 불과합니다. 결국 자기가 먹은 풀의 60%는 그대로 똥으로 배출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전략이 무엇일까요? 죽기 살기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끼리 같은 경우 하루 약 100kg 이상의 막대한 양의 풀을 쉬지 않고 먹습니다. 몸에 필요한 절대적인 에너지를 채우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먹기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토끼 같은 동물은 죽기 살기로 먹기보다 차라리 똥을 먹는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영양소가 남아있는 자신의 맹장변을 먹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에 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만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육식을 통해서만 단백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근육을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첫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실 식물은 무기질소를 이용해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지구 단백질의 최초 출발점입니다. 육식 동물의 단백질도 결국 그 시작은 식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중한 영양소들이 셀룰로스라는 철옹성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벽을 뚫을 수 있는 소화 효소, 즉 셀룰레이스가 없어서 흡수하지 못하고 배출하지만 초식 동물은 앞서 말한 미생물을 이용해 이 단단한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또 단백질을 만들려면 질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들판에서 얻은 풀에는 질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자신의 소변을 다 배출하지 않고 신장에서 그 속의 요소를 걸러낸 후 그것을 혈액을 통해 침이나 소화관, 장벽으로 돌려보내서 미생물의 단백질 합성 재료로 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나 코끼리가 그걸 알아서 역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말의 경우 체내 요소의 약 57%를 대장으로 돌려보내서 질소를 보존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근육을 만드는 원료가 마르지 않는 기가 막힌 시스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떨까요? 닭 가슴살 대신 샐러드를 수십 킬로그램씩 먹으면 빵빵한 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우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인간에겐 위가 하나뿐이고 인간의 맹장에는 단단한 셀룰로스를 뚫을 수 있는 미생물 발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간에게도 장내 발효가 있긴 하지만 반추동물처럼 단백질을 얻기 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풀만 가지고는 몸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고도로 농축된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친 풀은 주된 에너지원이 되기 어렵고 주로 식이섬유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면 영양가 높은 육식을 주로 하는 사자나 호랑이가 왜 풀을 먹고 사는 코끼리나 하마보다 작을까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에너지 경제학이 숨어 있습니다. 육식동물은 달아나는 먹잇감을 쫓아가 잡아야만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냥 성공률이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만약 사자가 코끼리만큼 거대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것이고 사냥은 매번 실패해서 결국 굶어 죽고 말 겁니다.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는 코끼리처럼 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크고 또 반드시 날렵해야만 먹이를 잡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식동물은 완전히 상황이 반대입니다. 초식동물들의 먹이인 풀은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드넓은 평원에 그득합니다. 비유하자면 임금님 댁의 풍성한 결혼잔치와 같습니다. 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냥의 리스크가 없으니 민첩할 이유가 없었고 대신 민첩한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뱃속 발효 탱크를 키워 거대화 전략을 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도망치지 않는 풍부한 먹이와 이 소화 전략이 그들을 거대한 괴물로 진화시켰던 거군요. 생리학의 자르만벨 원리에 따르면 동물의 몸집이 커질수록 체중 1kg당 에너지 요구량, 즉 기초대사율은 완만하게 늘어나는 반면 먹이를 보관하는 소화관의 용적은 훨씬 큰 폭으로 넉넉해집니다. 즉 몸집이 거대해질수록 그것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비율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덩치가 커지면 넓어진 소화관 속에 거친 풀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미생물이 발효시킬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치지 않는 풀밭을 안정적으로 섭취하며 몸집을 키웠고 그 육중한 덩치는 어떤 맹수도 범접하기 힘든 생태계 최고의 강력한 방어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같은 풀을 먹는 초식동물인데 그것을 먹는 이유와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험난한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자신을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초식동물들이 왜, 또 어떻게 큰 몸집을 갖게 되었는지, 또 인간은 왜 그렇게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쌓이면 세상을 이해하는 눈도 한층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영상입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궁금한 주제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나비였습니다.